무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쭉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잠깐만요. 음소거는 어디서 뭐라 하면 되나요? 됐어요? 오늘은 곧바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크게 세 덩어리였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래서 이제 실은 고임금 노동시장과 링크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 현상이 있는데 직주 근접 현상이 예전에는 직주 분리라는 것이 있었다.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작동했다. 통상적으로는 8년간 떨어지고 4년간 한꺼번에 확 오르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거와 비교해서 부동산이 비싸지 않다는 말이냐?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떻고 다른 거랑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몇 분이 실제로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이제 준비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격의 어떤 균형이라 그럴까요? 다른 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비싼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거를 좀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하나는 한국 부동산 가격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볼 건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1986년 1월부터 부동산 데이터가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그걸로 봤을 때 부동산이 실제로는 언제 어떻게 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언제 왜 올랐고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경우는 어떻게 잡았는지. 왜냐하면 그런 패턴 분석을 해보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됐건 아니면 뭐 그 다음 정부가 됐건 이러저런 이제 그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부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 이제 5분간 살짝 이제 그 뭐 지난번 했던 얘기랑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나루 씨가 작업을 좀 도와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데이터는 1980년부터 부동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말을 기준으로 그 1986년을 동일하게 코스피 전국 아파트가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비싸죠. 그다음에 실질 GDP 이렇게 이제 이거는 명목 GDP는 아니고 그 물가 상승분은 뺀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했더니 너무나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코스피와 전국 아파트와 실질 GDP를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표를 보여주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물어보고 표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랑 집값이랑 그 GDP 중에 뭐가 더 높을 것 같냐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GDP가 제일 높을 것 같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집값이 그 다음이고 코스피가 가장 꼴찌일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집값 1등이고 등등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물론 이거는 기준 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근데 일단 86년을 기준 연도로 할 경우는 코스피는 여기 뵈면은 8.8배가 증가한 거고요. 일부러 수치를 써놨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실질 GDP는 1986년 대비로 6.12배가 증가했고, 집값은 3.53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봐도 이렇게 볼 여지가 많아요. 그거는 뭐, 그 내가 봤던 다른 책에서는 짜장면 가격이랑 비교를 했더라고요. 짜장면이랑 비교해도, 혹시 그 윤범기 기자님은 짜장면 먹었던 거 가장 오랫동안 기억나는 게 몇 년도에 얼마인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냥 5천 원은 하지 않나? 이거 대학 가고 나서 5천 원이요? 그 정도 값한 5천 원을 하다. 지금 얼마인데요? 에이 지금 뭐 어디 차이는 네. 넘죠? 저는 500원이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딱 500원을 주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셨는데 출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게, 제 86년? 그때가 86년 정도 되겠네요. 86년, 6월항쟁 전이었기 때문에 86년 맞아요. 85년, 86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지금 짜장면 가격도 집값보다 더 많이 뛰었을 것 같다. 500원에서 지금 만 원이 됐다고 치면 몇 배가 오르 200배가 오르니까 500원, 20배가 오르 500원, 5,000배, 5,000원, 5만 원. 5만 원은 아니니까. 5만 원이 돼야지 100배예요. 20배, 20배. 10만 원이 돼야지 200배고. 요거는 제가 좀 뭐 약간 공은 아니고 이제 작업 장난질을 아니 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앞에 거는 전국 아파트고 이거는 서울 아파트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경기 변동은 뭐냐면 이 표가 실은 이제 경기 변동 핵심 내용이에요. 8년간 부동산 가격이 명목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로 보이면 실질은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4년, 8년, 4년 이런 패턴을 보였다. 최소한 한 80년대부터 2000년대 한 뭐 2010년대 중후반까지 그걸 보인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 표를 보시면 잠깐 제가 여기서 네. 여기에 일부러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가는 따라서 보이죠? 형로 씨도 보이죠? 네. 지영 씨도 보이고 여기 약간 연한 분홍색으로 올라갔다가 1990년대가 노태우 대통령이 부동산을 왕창 공급했던 시점에서 이렇게 하향해요. 살짝 하향하다가 2000년경에 점핑. 이게 노무현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점핑 해가지고 다시 여기 여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쯤에 다시 가라앉아서 여기 이제 뭐 연도는 좀 덜하지만 2014년경에 다시 한번 점핑 해가지고 고들이 살짝 쭈그러지고 있는. 그래서 뭐 약간 뭐 연도의 시차는 있으나 얼추 이제 이 연한 분홍색 그래프를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팍 올랐다가 쭉 정체돼서 하향하다가 팍 올랐다가 정체됐다가 팍 올랐다가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갖고 왔고요. 한국 부동산은 비싼 것인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옛날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선대인 씨가 한국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면서 열심히 책도 많이 파시고 한 번에 다 털으셨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잘 팔리지 않게 됐는데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다른 실증 연구들을 해가지고 그거에 반박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영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김효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자료인데 연도는 86년부터 뭐 14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70년부터 보여주는 거고 이제 미국은 87년부터 89년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쓴 검정색 라인은 물가지수예요. CPI. 물가지수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진한 빨간색 이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물가지수 살짝 밑에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밑에 있고 근데 일본은 평하고 뛰어오르죠. 플라자 합의에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8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버블이 꺼지는 거 90년, 91년, 92년에 단계적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먼저 작살나고 부동산이 작살나고 GDP가 작살나고 그 순서대로 깨지는데 그것도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건데 그래서 이제 08년, 07년을 정점으로 이제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극이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실은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미국과 일본 같은 사례는 전 세계 미국, 일본에는 거의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그 두 나라 가지고 광파한 거죠.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외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마치 보편적인 사례인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 중에 고령화 같은 거가 되면 이제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꺼진다. 지금도 그 얘기는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나라가 있는데 위에부터 본다고 치면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중에 유럽 중심으로만 보면 꾸준히 오르고 EU는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노르웨이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미국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나라 물가 지수 및 경제 성장과 실질 GDP랑 대체로 비슷하게 오른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가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했는데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재밌게도 여러 나라를 다 이제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홍콩, 러시아, 영국은 10배 이상 오른 나라들. 한번 기준 연도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한 3배 내지 5배 오른 나라들. 3배 이하로 오른 나라가 호주, 스위스, 한국.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준 연도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 이제 대체로 저렴한 편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는 바로 따끈따끈한 21일 날 기자간담회 때 했던 워딩이에요. 뒤에 내용 쫙 있는데 그중에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대한민국 집값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노동자가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15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 여기는 이제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를 기준으로 0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10,000달러 있던 시점, 우리나라도 10,000달러 있던 시점으로 보는데 일본은 이제 5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버블축에 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상급지가 좀 비싼 건 있을 수 있으나 강남 상구가 비싼 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 뭐 그런 게 좀 비싼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여기서 100은 일본은 1983년을 100으로 잡았고 한국은 1994년을 100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거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특히 진보 쪽엔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건 사실이 아니다. 어, 그런 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BIS 자료인데요. BIS가 2010년 대비 2023년 4분기 무려 13년치를 비교한 건데 명목 가격 지수는 우리나라는 43%밖에 안 올랐고 놀랍게도 실질 가격 지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09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 평균은 130, 전 세계 평균은 123 정도가 실질 가격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근데 뭐 그 앞에서 이게 엄청나게 오른 나라들의 특징 중에는 중국 화교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화교 자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 좀 사볼까 그러면 진짜 한 10배 가까이로 오를 수 있는 거죠. 한 5배, 10배 가까이. 그래서 앞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봤고요.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왜 올랐고 어떻게 잡았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크게 올랐던 3번에 올랐던 점과 3번에 어떤 잡혔던 점이라는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86년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자체는 88년부터 등장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시기부터 가장 최근까지 요거를 그냥 대충 가격이 이랬다 정도로 이제 분홍색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대충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안 보여드렸는데 강남 아파트를 비교하면 강남 아파트는 대한민국 최고 상급지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랑 비교하려면 전기전자 업종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랑.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더 높게 나옵니다. 뭐 일부러 따로 보여주진 않았고요. 데이터는 만들어놨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우리가 진보 정부는 규제하고 보수 정부는 완화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상승기 때를 만나는 정부냐
부동산 침체기 또는 하강기 때를 만나는 정부냐에 따라서 정책의 그 섞임이 다르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사에서는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비슷한 정책을 썼고 김대중, 박근혜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썼습니다. 뭐 넓게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도 볼 수 있는데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가격 상승기를 만났던 정부여서 이때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방법은 수요 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규제 지역 지정.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를 해서 노태우가 1기 신도시, 노무현이 2기 신도시, 문재인이 3기 신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 나란히 한 거죠. 다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이거를 어, 임기 초에 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에 했다는 게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TX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 낮추기. 그리고 김대중 박근혜 정부는 가격 침체기. 이미 가격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가격이 이제 특히나 김대중 정부는 이제 외환위기 직후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오히려 정책 기조는 건설 경기 활성화였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카드 활성화였죠. 두 가지가 일종의 내수 경제 활성화였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활성화가 이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대내적으로는 건설 경기, 카드 경기 두 가지 이제 카드 활성화 두 가지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출 완화, 세금 완화 뭐 등등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급이 다운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그냥 공급이 민간에서 경제가 아작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동산한테 이런저런 다양한 베네핏을 줘가지고 이제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이었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거는 뭐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김대중 정부랑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의 정부 중에서 8개 정부 중에서 2개 정부는 양도세를 면제도 해준 적이 있어요. 양도세 내지 마. 그냥 다 먹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시적 면제 정책을 쓴 2개의 정부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와 마침 박근혜 정부였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책사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를 썼던 유의한 정부입니다. 집값은 왜 올랐고 집값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폭등했던 세 번의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이 잡혔던 세 번의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정부, 앞에 세 정부, 뒤에 세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정말 특이한 정부인데 아무튼 본인 시기에 오르니까 본인이 결자해지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정부는 뭐 그러기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설 그런 것보다 역사에서 배우자, 경험에서 배우자.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왜 올랐는지, 언제 올랐는지, 어떻게 잡았던 건지. 그래서 이거는 패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두면 실은 이게 이제 요거를 차분히 분석하는 게 정책적 시사점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래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올랐고에 좀 강조점을 두면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3조 호황이란 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조 호황. 우리 지영 씨, 3조 호황이란 단어를 좀 들어본 적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룡 씨는 어때요? 들어봤어요? 성룡 씨는 그리고 우리 예, 필요가. 3조 호황. 네. 당연히 들어보셨네? 네. 네네. 3조 호황에서 일단 3저라는 말은 이제 수저 이런 거랑 다른 건데 세 가지가 낮다. 그래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근데 이제 실은 정확하게는 저달러이기도 하고 N고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3저 1고로 봐도 무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를 빼고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그 2차 그 1970년대 말에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져요. 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 파동, 70년대 후반에 2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지는 건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계기예요. 이슬람 혁명이 계기여가지고 석유 파동, 석유가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세계 경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벌어져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인데 경제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제 그 경기가 좋아서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있는 건데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죠. 물가는 엄청 높은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도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는데 79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중에 폴 볼커라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그 인플레이션 타도를 목표로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그래서 미국의 중소기업이 수만 개가 망해요, 실제로. 그걸 다 버텨내요. 그래서 수년간 그걸 한 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잡혀요. 금리를 20%로 올리니까. 그런데 대신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경제가 아작이 나서 가지고 경제가 아작이 나서 그 경제가 아작이 난 거를 이제 뭔가 만회하기 위해서 그 수출 이제 일종의 미국의 수출 활성화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면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냉전 체제하에서 그 미국 다음으로 경제가 좋던 나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 나라를 불러서 야 니네 환율을 좀 바꿔줘. 그래서 우리 환율이 달러가 자동으로 약하게 되도록 달러가 저 달러가 되도록 니네 통화 가치를 싹 다 올려줘. 그 통화 가치를 올려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냉전 체제하에서 소련과 대결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네 형님 하면서 그걸 수긍해줘요. 근데 그 중에 수출 중심 경제로 가장 강력한 데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2085년도 9월인가 막 그랬는데요. 플라자 합의를 한 다음에 1달러당 260엔이었는데 딱 1년 지나서 1달러당 120엔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1.5배 약간 안 되게 통화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통화 가치가 1달러에서 260엔이 된다는 260엔이었다가 120엔이 된다는 얘기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도요타를 비유하면 그 한 1,000만 원에 사던 거를 2,500만 원에 도요타를 사게 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가격 경쟁력이 2배 이상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대박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전에도 수출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조 호황이 정말 이제 우연 곱하기 우연인데요. 석유 파동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70년대 말 석유 파동 이후에 그 전까지는 오페크라고 불렸던 중동에 있는 국가들만 석유를 공급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하도 얘네들이 떽떽거리고 그리고 막 그 가격 가지고 장난치고 담합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원유 생산을 막 개발을 해요. 왜냐면 점점점 가격이 비싸지면 개발하는 게 오히려 싸질 수가 있잖아요. 뭐 배럴당 10달러일 때는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배럴당 50달러, 100달러면 자기네 거 이제 그 개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북해, 멕시코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가격이 싸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때 대규모로 시장 점유를 목표로 대규모 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왕창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80년부터 그 금리를 20% 올렸다가 이 즈음부터 이제 금리가 잡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5 내지 20% 금리 하다가 80년대 초반에는 80년, 81년, 82년, 83년 이렇게 하다가 85년 이후 5년, 6년, 7년, 8년 이럴 때는 금리가 한 6 내지 9%로 거의 한 2.5배 정도 다운되는 거죠. 2.5배 정도 다운돼가지고 이런 일이 이게 벌어진 게 3조 호황.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3조 1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80년은 수치가 안 좋았어요. 그 석유 파동 때문에 81년부터
지금으로 보면 참 경이로운 수치인데 그냥 쭉 읽으면 81년 7.2%, 82년 8.3%, 83년 13.2%, 84년 10.4%, 85년 7.8%, 86년부터가 3조항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가 85년이었기 때문에 6, 7, 8. 그래서 11.2%, 12.5%, 12.0%. 요 세 개 수치는 지금까지도 가장 이제 높은 3년 연속, 3년 연속만 딱 봐도 이게 거의 뭐 한 36%이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36%면. 그 다음에 이제 그 89년도에 7.0%, 90년에 9.8%, 91년에 10.4%. 그리고 이제 그러면 81년부터 89년까지 누적 성장률 합계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89.6%예요. 연평균 10%씩 성장한 거고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부동산으로 펑 하고 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 후 발산. 매년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다가 펑 하고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이나 중화공업 기업들한테 돈을 다 퍼붓던 시기여가지고 주택 건설 경기가 비중을 별로 차지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도시 인프라 같은 거 많이 했지만 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뭐 기업한테 상역 뭐 저기 이러저런 금융 혜택은 줬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계에서 돈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980년부터 87년까지 원래 필요한 주택 수요는 경제 성장이 높다는 얘기는 실은 도시화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때가 마침 1차, 2차 베이비부머들이 한참 경제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연평균 약 37만 호였는데 실제로 공급된 거는 매년 23만 호밖에 안 돼서 매년 14만 호 정도가 과소 공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1990년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 검색하다가 찾아낸 건데요. 한겨레 신문 1990년 4월 12일. 저는 이제 당시 신문과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우리 윤먼 기자님도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의 일부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되게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요. 전셋값을 비관해서 두 달에 15명이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단락을 읽어드리면 지난 2월 이후 두 달 사이에 서울, 대구, 부산, 성남 등에서 15명이 전 월세값과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지난 10일 대물림 가난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 라며 서울 천호동에 사는 엄승욱 씨가 부인을 비롯 어린 자식들과 함께 네 식구가 한꺼번에 동반자살을 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엄씨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등 매우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다고 이웃들은 전하고 있다. 여기 박스 친 저쪽을 보면 10일 동반자살한 엄씨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오는 현상을 지적하고 결국 집이나 전월세 문제는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죽은 최순희 씨 유서에서도 29세 여성이네요. 정부의 토지 공개념 후퇴 주택 정책의 빈곤 등을 들고 있다. 이게 1990년 한겨레 신문인데 참고로 한겨레 신문은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직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통해서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어 본다는 걸로 만들어진 지 2년 된 신생 매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제 어떤 그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아픔을 대변하는 저 이거 보면서도 약간 기자들의 그 어떤 열정 넘치는 뿌잉뿌잉 막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보이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둡고 뭔가 어떤 서민들의 애환을 담으려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사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앞에서는 3조 호황이라든가 80년대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한 사진의 단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상적인 건 임금 인상 25%예요. 25%. 근데 실제로 25%를 쟁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 15%, 많으면 25%. 요즘 몇대 행정한데 4.7% 정도 나면 와 많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1, 2%, 뭐 2, 3%. 다만 이때는 물가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금리도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일단 물가가 다 높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그러니까 물가 10%, 경제 성장률 10%인 거야. 그러니까 20%가 무리한 주장은 아닌 건데 특히나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걸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그래서 당시에는 뭐 15%, 20%, 25%, 30% 임금 인상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산 지역에 이게 이제 울산 거기 이제 이 저거 거의 대포 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파바바박 공사용 저기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들도 되게 두려워했던 게 앞에 있던 뭐 그런 건데요. 뭐 그런 장면을 이제 잠깐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3조 호황이 있었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다음에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까지 그냥 파업이 그냥 우글우글 있었어요. 만 건이 넘는 대한민국 파업의 역사 통틀어서 절반 이상은 그때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 파업 역사가.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 어마어마한 임금 인상률이 작동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은 매우 빈약했다. 어떻게 잡았냐? 8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88년에 2월 25일 날 취임을 했고 89년 취임 1주년 때 부동산 200만 호 건설을 발표해요.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서울 근교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0만 호고, 서울 근교 20km 반경,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대규모 신도시를 발표해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신도시의 공급을 30만 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3호선, 4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지금 3호선 타시는 분 혹시 3호선 라인에 3호선 3호선의 원래 옛날 종점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신도시 개발 이전. 맞습니다. 구파발입니다. 구파. 예. 구파발. 지침, 그런 지침. 예. 아무튼 그래서 구파발에서 저는 이제 아무튼 구파발이었고 그 이제 그래서 구파발에서 자전거 빌려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입산을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도입도 이때 했죠. 택지 소유 상한제, 가구당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어, 토지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라고 하기도 하죠. 개발로 인한 지위가 상승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거죠.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사업의 이익 일부를 국가로 거둠. 이게 이제 딱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약간 위헌 판결을 한정 위헌 판결을 받고 또 이제 일부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얼마만큼 공급했냐? 이게 되게 재밌는 자료예요. 노태우 정부는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그냥 이걸 일단 그냥 볼게요. 1982년부터 89년부터 92년 4개월 89, 90, 91, 92 4개년 동안에 부동산을 실제로 240만 채를 완공 입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대책을 3번 발표했거든요. 6.27 대책, 9.7 대책, 10.11호 대책이었어요. 9.7 대책은 뭐였냐면 공급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135만 채를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착공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30년 전까지는 다른 거를 이제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30년까지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것도 있고 곧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토지 권한을 넘기겠다 그랬어요. 곧 있으면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실은 97 대책 발표 후에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실은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이제 다음번 제가 그거를 좀 자료들도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면 여기 표가 되게 재밌는 표, 되게 귀한 표인데, 참, 여기 보시면,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여기 이제 보실 테니까, 관전 포인트는 86년, 87년, 88년, 3조각이 있던 연도예요. 주택보급률이 대충 퉁쳐가지고 70%예요. 더 재밌는 건, 대한민국 총주택이 되게 재밌어요. 대한민국 총주택이 670만 채인데, 4년에 240만 채를 공급했어요. 670만 채인데 240만 채를 공급하면 비율로 치면 36%를 추가 공급한 거야. 우리
우리 형로 씨,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총 주택이 그냥 한번 찍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몇 채 정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찍어 보시면 2천만 원 약간 안 될 거다. 우리 성룡 씨,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한번 찍어 보시면 3천만 원.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은 2,100만 호가 살짝 안 돼요. 2,060만, 70만 이 정도 얼추 돼요. 근데 퉁쳐가지고 2천만이라고 퉁치면 이걸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요. 안 써놨나? 지금으로 치면 한 750만 채를 공급해야 돼요. 불과 4년 안에 4년 안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도 보이실 텐데 97년도에 대한민국 총 주택은 1,062만 호가 되고 주택 보급률은 92%로 확 늘어요. 불과 그러니까 20%가 넘게 늘는 거죠. 거의 한 10년 만에. 우리 2002년도에는 주택 보급률이 드디어 100%를 돌파하게 돼요. 주택 보급률이 100% 돌파한다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책들이나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주택 보급률이 안정적인 건 120% 정도라 그래요. 유동인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컨드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방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4개년도만 공급이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공급도 봐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미친 공급이 이때 타기 시작을 해요. 46만, 75만, 61만, 58만, 48만, 70만, 62만, 62만, 69만, 63만. 그래서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기본이 공급이 50만 원, 60만 원. 그래서 1993년부터 97년까지의 연평균 공급이 63만 원. 9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공급이 47만 원. 어마어마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동안 이 어떤 일가족이 자살하던 주택 공급이 없으면 결국 이게 밑에 서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뒤로는 저는 그 어떤 전월세값 폭등으로 자살하거나 이런 뉴스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은 있지만 이때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거랑은 약간 넘사벽이다.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의 공급의 절박함 이거랑 지금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나? 불과 4년 만에 240만 채, 실제로는 240만 채를 공급하는 일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로 가면 9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엄청난 공급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750만 채를 공급하면 부동산이 폭락을 하겠죠. 왜 어떻게 잡았냐가 중요한데 4년 만에 240만 채 공급한 진짜 비밀은 부실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실 졸속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수대교 사건 직후에 나온 한겨레 신문이에요. 94년 11월 29일 화요일 날 한겨레 신문 14면이에요. 허겁지겁 부실을 불렀다. 그냥 부제만 볼게요. 60하국을 노태우 정부를 60하국이라 표현하게 됐어요. 초고속 강행, 바다모래, 저질 시멘트 사용.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3호 아파트라는 데가 이 지하 주차장이 기둥이 붕괴됐는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다음 연도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요것도 무너지면서 멀쩡한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의 주차장 기둥이 통으로 붕괴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요 이후로 접수된 하자 보수만 1,558건이래요. 골재 회사는 바닷모래를 주로 활용을 했고 시멘트에다가 물을 부어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약간 비벼가지고 시멘트를 활용했고 건설회사 7곳 선경, 벽산, 우성, 금호, 동아, 우방, 동성은 기사 내용이에요. 실제로 재시공 처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는 레미콜. 그런데 얘네들이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정부가 국정원 동원하고 안기부 동원하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공급해. 딴 데는 가져가면 안 돼. 아파트로만 공급해. 주택 공급에 다 써.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240만 채의 진짜 비밀은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누구의 그 전 대통령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학생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실제로 당시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선출된 독재 정부였던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투표로 선출한 건 맞아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야, 개기면 죽어. 개기면 고문당해. 그런 공포에 있던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시 운동권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19 이후에 5.16 쿠데타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5.18이 벌어지거든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독재로 다시 회귀할지 민주주의로 갈지 알 수 없다라는 분위기였고 더 많은 사람의 전망은 다시 독재로 회귀할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등장했지만 노동운동하려고 뭐 공장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등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노태우 정부는 선거로 선출된 독재 정부였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자세히 안 썼지만 당시에는 그 80년 전두환 정부가 만든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택지 개발 촉진법, 보통 택촉법이라고 추해요. 택지 개발 촉진법은 뭐냐면 이만한 어마어마한 부지를 그럼 이제 예컨대 거기에 사는 사람이 2만 명이다. 그러면 한 뭐 100명이 팔기 싫을 수 있잖아요. 강제로 수용하는 거야. 몰라 이새 그리고 물론 보상은 적절히 해주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안 해줘요. 좀 싸게 해주죠. 그래서 강제로 수용료는 중에 강제 수용법이 있었어요. 토지 강제 수용. 팔기 싫다 그래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국가가. 그래서 당시에 230만 채의 진짜 비밀은 우리가 노태우처럼 공급해라. 그러면 일단 독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해야 되냐? 750만 채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노태우처럼 공급하라는 얘기는 독재 750만 채 부실 공급 그거랑 필연적으로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최근 대한민국은 얼마만큼 공급되고 있냐? 한 최근 15년간 연평균 전국적으로 다 합쳐서 약 42만 채 정도가 공급되고 있어요. 퉁쳐가지고 한 40만 채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 서울은 한 7만 내지 10만 정도가 비아파트를 포함해서 공급되고 있고 아파트에 국한하면 15,000채 정도가 서울은 공급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태우 정부처럼 공급하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단 떠나서 독재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민주주의를 없애야 돼요. 그 윤석열처럼 계엄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이제 그 김대중 정부로 돌아오면 아니 이제 노무현 정부는 왜 올랐냐? 이거를 이제 다시 돌아오면 노무현 정부가 올랐던 거는 실은 김대중 정부 정책이랑 관련이 있어요. 김대중 정부는 9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돼가지고 97년 11월에 외환위기가 터져요. 그래서 97년 11월 21일인가로 제 기억을 하는데 IMF 구제금융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 연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금리가 폭등해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벌어져서 회사는 건전한데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건전한 회사들이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약 4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그래요.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주택은 13.4%, 서울은 14.6%가 가격이 팍 떨어질 정도야. 한 1억 하는 데는 한 그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8년에 그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이 하나는 수출 활성화 정책. 그래서 이제 약간 고환율을 일부러 하는 거죠.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두 번째는 카드를 길거리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카드를,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아니지만 고등학생, 대학생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도 카드를 나눠줘가지고 카드를 10개, 20개 있는 사람도 막 생겨서 돌려막기라는 걸 해요. 이 카드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카드는 이자가 세잖아요. 이 카드의 거를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두 번째 카드를 또 1,00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이 카드를 갚기 위해서 세 번째 카드를 또 대출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등장하고 길거리에서도 그냥 학생 카드 만들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터진 게 노무현 정부 초창기 때 터지는 거죠. 카드를 하도 남발해가지고 소득 수준과 아무 관계없이.
두 번째가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해가지고 양도세 한시적 전면 면제, 양도소득세도 그냥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제도 쓸 수 있는 거 뭐 취득세 면제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런 정책을 왕창 썼죠. 김영삼 정부 이후에 부동산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왜 부동산이 올랐냐? 김대중 정부가 이빠이 경기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 우리가 확장적 대동 정책을 쓰면 경제가 좋아지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쓰면 경제가 그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정부가 작심하고 정책을 쓰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시차가 살짝 있는 것뿐이지. 시차가 아주 많이 걸리진 않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보통 1, 2년 지나면 시차가 다 발생을 해요. 김영삼 정부 이후에 경제 성장률을 다 보면 92년 6.2%, 93년 6.9%, 94년 9.3%, 95년 9.6%, 이게 뭐가 좀 연도가 95년 맞네요. 96년 7.9%, 97년 6.2%, 외환위기 다음 연도인 98년은 마이너스 5.1%. 요게 한 번 연도만 그랬고 다시 99년에는 처졌던 게 다시 V자 곡선으로 펑 하고 뛰어가지고 11.5%, 00년 9.1%, 그다음에 이제 01년도에는 카드 대란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LG카드 이런 게 등등 여러 카드 회사들 여러 군데가 부도가나요? 4.9%. 우리나라는 5%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다음에 02년에 7.7%, 03년에 3.1%. 이게 뭐였었더라 아무튼. 그리고 04년에 5.2%, 05년에 4.3%, 06년에 5.3%, 07년에 5.8%. 그래서 92년부터 02년까지 연평균을 치면 6.7%. 그리고 92년부터 07년까지를 치면 연평균 약 6.1%. 그러니까 대략 퉁쳐가지고 뭐 이렇게 단순 합계긴 한데요. 단순 합계로 직관적으로 잡아서 한 6.1% 정도, 그러니까 6 내지 7% 정도를 비교적 꾸준히 성장을 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도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축적 후 발산, 이게 축적이 많이 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누계가 거의 100% 가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뛰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축적 후 발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이게 우리나라 학계들이 좀 잘 몰랐던 건데 중국 수출 대박이 부동산 상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우리 그 테헤란밸리 들어보셨죠? 대충 어디쯤인지 혹시 아세요? 부산도 털는 네. 경 테헤란밸리가 그 왜 테헤란밸리 이제 그 IT 같은 게 많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 테헤란밸리가 우리 실리콘밸리는 아무튼 이러저런 이유로 모였는데 테헤란밸리는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갔던 이유가 뭘까? 왜 선릉역 일대에 역삼, 선릉, 강남 일대에 강남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성룡 씨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그냥. 사무실 비용 싸고 맞았어요. 가격이 싸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연 거예요. 거기가 엄청 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강남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당선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이 있고 또 하나가 중국 경제를 우리가 올라타게 되면서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카드 대란, 건설 경기 활성화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닷컴 열풍이 불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여기 써놨지만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2%,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5%, 대중국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였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 중에 상위 10% 노동자가 전체 소득의 약 47%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는 노동자 평균이 아니라 상위 20% 노동자, 5분위에 해당하는 상위 20% 노동자가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서울 아파트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서 가끔 암흑의 의원실이랑 해서 헨리 조지를 얘기하는 토지자유연구소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또는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노동자 평균 임금을 비교해요. 그거는 약간 나쁜 장사예요. 강남이나 서울 아파트를 비교하려면 노동자 상위 20%랑 비교하는 게 공정한 거야. 그건 마치 무슨 노인 빈곤층 가지고 무슨 뭐 삼성전자 비교하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좀 과도한 적절한 상급지는 상급지끼리 비교하고 평균은 평균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와 노동자 평균 임금을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 중국 수출 대박이 맞물리면서 상위 10%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여금 대박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상여금만 2억 3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때는 뭐 그 금액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딩 기업, 임금 체계의 리딩 기업이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이건희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삼성전자는 일종의 능력주의와 업적주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본급이 8천만 원이면 상여금은 실적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반도체를 무슨 내수용으로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핸드폰도 내수용으로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수출 실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수출 연동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 8천만 원에 뭐 상여금이 1,000만 원일 때도 있고 1억, 2억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중국 수출 대박을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시면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과 링크되어 있는 전문직, 증권회사 여기는 다 실은 상여금이 매년 30%씩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야. 거의 이분들은 2차 3조 황을 맞은 거야.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증가율이 29%,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전체로는 우리나라 거예요. 17.6%를 수출했고 미국한테는 9.6%를 수출했는데 중국한테는 30% 수출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침체, 우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다른 게 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동산만 펑 하고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만 10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펑 하고 오른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잡았나? 저는 이제 한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이 잡은 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에 제가 일부러 날짜를 그 진한색으로 표시했어요. 2008년 9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200만 채를 발표했는데 이명박은 취임 6개월에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를 발표해요.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 세곡동, 내곡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2009년부터 약 10년간, 그러니까 10년간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것도 실은 대단한 거긴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4년간 240만 채를 공급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공 임대가 80만 채, 공공 분양이 70만 채여서 공공 분양이 뭐냐면 택지를 강남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세곡동, 내곡동 땅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일반 건설회사를 통해서 분양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엄청 좀 저렴하게 하게 되는 거죠. 강남권 일대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들이 이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왜냐면 그 싼 값에 내놓는 엄청 퀄리티 좋은 거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이들이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가 실제로 많이 망해요. 근데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자기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지통이라는 사람을 LH 사장으로 임명해서 약간 이제 건설업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충격은 당시에 공공이 임대를 넘어서 민간의 영역으로 여기던 분양 시장에까지 진출한다는 점에서 민간 시장의 공급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한마디로 주택 공급 면에서 게임 체인저급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우리 최상욱 씨에 있는 책에 인용한 건데 저는 한동안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가격이 잡혔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냥 유사한 시점에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거였고 가격이 잡히는 건 다른 이유로 잡힙니다. 짜잔. 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2000년에 닷컴 열풍이라는 게 한참 있었다가 닷컴 버블이 팡 하고 꺼지는 게 2001년경이에요. 그래서 2001년경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금리를 쫙 낮춰가지고 미국 경제 살려요. 그런데 금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이제 그 대출을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기지 대출금이 급증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팡 하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2008년 1월, 2월에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경제가 아작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초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 모기지 장난 아니구나. 나라가 위태로워지겠구나. 라는 걸 이제 감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미국 주식시장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다가 빵 하고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날이 11월 21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세계 금융위기의 날짜는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이 상징연도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 전부터 아작이 나요.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초부터 9월 15일은 뭐냐?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고 1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리먼 브러더스라는 데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시그널이 돼서 세계 대공황급의 사람들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는 뭐를 하냐면 미국 정부랑 이때가 2기 부시 정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시기였고 오바마가 출마한 상태였죠. 오바마랑 힐러리가 엄청 치열한 경선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미국은 뭘 하냐면 평소 자기네가 맨날 비난했던 은행을 국유화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시장의 충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해서 야 거기 안 망해. 우리가 국유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망할 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왜냐하면 뱅크런 정도가 아니라 은행과 관련된 모든 투자자들이 은행 자체를 철수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은행 국유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때 마침 이제 일본의 그 세계 대공황을 연구했던 사람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학자 출신인데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연구했던 사람이어서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양적 완화라는 걸 막 써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대량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막 매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지 금리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리 낮추는 거 앤드 대량으로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이제 저걸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세계 대공황을 막은 거죠. 벤 버너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택은 2008년 9월에 그러니까 이명박이 한 건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거지 공급한 적은 없는 거예요. 계획만 발표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그럼 뭐 계획 여러 번 발표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는 200만 채, 300만 채, 400만 채 공급 계획하면 근데 노태우는 완공을 한 거고 입주까지 완료됐어요. 입주까지. 여기는 그냥 계획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해서 잡힐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표는 여기 있는 빨간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제가 이제 좋은 불평등이란 책 쓰면서 봤었던 데이터인데 전 세계 교역량은 하루 교역량이 1.5조 달러였어요. 달러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씩 1.5조 달러가 거래되다가 빵 하고 9월 15일 날 리먼 브러스가 망하니까 이게 급전직하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지냐? 8천억 달러까지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이 한 1주, 2주 사이에 빵 하고 반토막이 나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에 사람들은 아까 전에 미국이 은행을 국유화할 정도니까 실제로 세계 대공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세계 교역량의 회복이거든요. 땅 떨어지면 땅 하다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돼가지고 원래는 유럽 재정이 멀쩡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구입하고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복지 포퓰리즘을 방만하게 해서 그렇다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고 뭐 방만한 건 그냥 원래부터 약간씩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라마다 멀쩡하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날라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금융기관은 경제 시스템의 골간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금융기관이 통으로 시스템으로 망하는 걸 방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재정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재정 위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복지는 뭐 일부분 요인일 수 있으나 복지가 중심인 것처럼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뭐 교수를 만나거나 하면 잘 모르고 그냥 이념적으로 경도되어서 개뻥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고 그래서 가다가 유럽이 작살나면 살짝 작살났다가 가다가 그리스가 또 그렉시트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또 작살났다가 그래서 월가 점령 시위하고 그래서 여기 회복되는 게 2012년 3년경에 회복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우리나라 불평등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글로벌 여기 이제 밑에 다시 보시면 수출이 작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게도 수출이 작살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잡히냐? 상위 2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더 살 게 없어져요, 돈이. 원래 상여금을 열심히 모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위 10% 20%의 수출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 소득이 급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수치 지난번에 했던 김영익 교수님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추세선은 제거하고 경기 변동 측면만 다시 한 건데요. 여기 시점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재밌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최고점이 2007년경이고 부동산 최고점은 2008년 9월까지 계속 최고점했다가 갑자기 급락한 게 아니라 2007년 4분기를 최고점으로 떨어지던 중이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아니, 지금 하면은 다시 돌아오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왜 잡혔나? 첫 번째, 가격 상승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난번에 있었던 데이터 중에 짜잔, 이 데이터는 빨간색이 부동산 가격이고 하얀 선이 착공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기를 보시면 가격이 오르면 2년 정도 있다가 건설사들이 따라붙어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 이윤을 챙겨볼 수 있겠네? 라고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쭉 하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한 박자 있다 해서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어마어마한 택지를 엄청 저렴하게 거의 뭐 공짜에 가깝게 준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왜 잡힌 거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격이 올라서 잡힌 거야.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쫙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역대 정부에서 우리 보수 정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야 진보는 너무 공급에 소극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 말도 맞는데 데이터를 뽑으면 진보 정부가 공급이 더 높아요. 왜냐면 진보 정부 때 가격이 폭등기였기 때문에 공급이 실제로는 더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원래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었는데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왜 잡혔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미 잡히고 있는 중이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수출이 이제 반토막이 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대공황이 터지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어요? 디플레이션이 벌어진 거죠. 세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게 이 대공황이 언제까지 가는 거야? 하니까 기대 가격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합쳐서 가격을 잡게 된 거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맛배기인데요. 앞에서 요 그래프랑 아니다. 요 그래프 툭 떨어졌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랑 이게 전 세계 수출 그래프라 했죠. 이 그래프랑 이게 불평등 그래프예요. 이명박 정부 때 불평등이 여기는 뭐 민영화도 하고 종부세 환급도 하는데 불평등이 심지어 줄어들어요. 탁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빌거리다가 회복돼요. 이 회복 곡선이랑 이 곡선은 앞에 있는 곡선은 같은 곡선이에요. 수출이 대박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금 불평등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역대급이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불평등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체 시총의 한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수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등이 줄어들면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에 이제 그래서 금융위기로 수출이 작살나면 임금 불평등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자산 불평등도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좋은 불평등의 책의 핵심 내용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잡았나 해서 금리 파트를 좀 볼게요. 우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님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서 그 책을 다 열심히 제가 2회독을 했어요. 책 쓰는 것 때문에 2회독을 했는데 그냥 금리 때문이다. 거의 모든 원인은 금리다. 해서 코로나 때 금리가 내려가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사과는 하는데 금리 때문이다. 사과는 하는데 금리 때문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 폭등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금리가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 9월 15일이라 했죠. 금리가 팍 떨어져요. 얼마에서 5.25%에서 2%까지 떨어지죠.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이만한 기간 동안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했지만 부동산은 다 죽수던 시기여가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해서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뭐 엄밀히 보면 그 무슨 김수현 실장님 주장이 아주 많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은 경기 변동 사이클과 금리와 공급과 그다음에 수출 대박과 이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0.2%까지 단기에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꾸준히 침체기였고 그리고 유동성 개념에는 수출 대박도 유동성의 한 종류로 봐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한 거는 경제 성장률 높은 거, 수출을 대박치는 거, 3조 황을 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전세 투자를 금지시키려면 수출도 금지해야 돼요. 유동성 자체가 정말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다.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금리 유동성이 반드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아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태우 정부를 살펴봤고 지금 이제 그 노무현 정부를 살펴봤고 문재인 정부는 왜 올랐고 어떻게 잡았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오른 것도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어요.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게 김대중 정부가 영향을 미친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는 하강했고 대규모 미분양과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화 됐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정부는 2011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써요. 규제 완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데 이게 실은 딱 김대중 정부랑 패턴이 같아요. 2011년 322 대책에서는 DTI 규제 완화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세를 폐지하고 12.7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투기 가열주를 없애버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제초한도 중지하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2013년 4월 4일 대책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이때가 최경환이 있던 시기예요. 양도세 5년간 면제 그냥 다 먹어. 돈 먹어. 임대사업 세제 지원 강화. 오히려 우리가 돈 더 줄게. 니네가 임대사업 열심히 해. 2014년 724 대책에서는 이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하던 바로 그 대책이에요. 제가 이때 빚을 내서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서울에 집 있는 남자가 있어요. 네, 김 부장은 아니지만 부장은 뭐 영원히 못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4년 724 대책에 LTV 50에서 70%를 해가지고 25년 경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안 당했으면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임기가 2013년 2월에 출범했으니까 4년, 5년, 6년, 7년, 8년 2018년 2월에 원래 취임하는 거거든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땅 하고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는 사이클에 걸린 거기도 하고 전임 정부가 이 2011년부터 3년간 계속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 이제 경제로 치면 3년간 통화 정책을 쓰거나 3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처럼 이빠이 부동산을 뿌잉뿌잉 한 거죠. 경제 성장률 누적 합계를 다시 살펴보면 2008년이 2.8%,
09년이 0.8, 그 09년에 충격을 받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2010년에 6.8, 2011년에 3.7, 2012년에 2.4.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3%로 확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년에 2.4, 13년에 3.2, 그다음에 14년에 3.2, 15년에 2.8, 16년에 3.0, 17년에 3.2, 18년에 2.9, 19년에 2.2, 20년에 마이너스 0.7.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21년에 4.3, 22년에 2.6. 그래서 연평균 약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 누적 합계가 있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연도로 치면 14년, 17년간 이제 꾸준히 있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이 길었던 거죠. 기간이 길어서 한꺼번에 이 43% 상승분이 빵 하고 이제 노무현 정부터 문재인 정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김수현 실장님 책에서 여기 이제 한 건데 이분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를 해요.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 미국은 더 심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1.1까지 1.5이던 금리를 이렇게 줄여요. 금리를 빵 줄여가지고 여기가 이게 올라가는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떨어지는 그 딱딱딱딱 있는 게 금리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하니까 부동산이 올랐다.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참 평생 후회할 만한 비트코인을 썼어야 되는데 이때가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고 있죠. 한 개가. 그래서 저런 거 사는 놈들 미친 놈들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진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참 철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잡았냐? 이게 지금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잡혀요. 재밌는 건 여기서가 2021년 4분기 때부터 부동산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가는 건 아닌데 내려가는 조짐이 있는 거죠. 2021년 4분기 때.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어떻게 잡히냐? 윤석열이 대규모 공급을 한 적이 있냐? 없어요. 윤석열 씨가 주로 한 거는 술 먹는 거랑 계란말이를 주로 한 거지 부동산 공급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잡혔냐? 여기 연도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로 내려갈 조짐이 있다가 푹 꺾여요. 그게 2022년 3월, 4월, 5월이에요. 2022년 3월, 4월, 5월에는 왜 부동산이 팍 잡혔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냐? 2022년 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곡물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짱 하고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니까 정확하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부분 다 공급 측 원인이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석유 파동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리냐면 미국의 금리는 0.25%였는데 11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해요. 그래서 5.5%까지 올려요. 그리고 당시 이제 유행하던 표현인데 0.25 그러니까 연준이 1년에 6번인가 올리는데 미국 연준이 0.25를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 0.5%를 올리는 걸 빅 스텝, 0.75%를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만 4번을 해요. 0.75씩. 놀라운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어떻게 잡혔냐? 정리해보면 폭등의 원인은 전반기에는 사이클에 걸렸던 거고 부동산 사이클이 작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임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경기 변동의 특성 두 가지가 맞물린 거죠. 2020년부터는 코로나 유동성에 걸린 거죠. 오르는 중에 더 이제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채권,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급 측 경제 위기였고 그래서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란 자산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투자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이 경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잡혔냐? 공급으로 잡았냐? 공급을 한 게 없다. 금리 폭등으로 잡혔다. 러우 전쟁을 통해서 잡은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보면 부동산은 왜 올랐나?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앞에서 다 얘기 드렸던 거예요. 노태우 정부는 실은 80년부터 거의 누적 합계 100% 정도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3조 호황만 쳐도 어마어마한 연평균 20 내지 25%의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니까 당연히 근데 부동산 공급은 거의 좀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4개년 동안 240만 채, 240만 채고 당시 총주택이 670만 채에 36% 분량이어서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10년간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10년간. 하도 많이 공급해가지고 지금도 750만 채를 공급하면 10년간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완공을 한 거죠. 완공.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97년 외환위기가 있어서 DJ 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했고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부동산도 이빠이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경제 위기를 하고 노무현 정부한테 그걸 톡스해 준 거죠. 너는 위기를 겪어. 나는 위기를 극복할 테니까 너는 위기를 겪어. 그래서 가격 상승의 불씨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화염 덩어리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카드 대란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부동산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2001년 12월에 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대박을 친 거죠. 중국 수출 대박, 중국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상승 대박, 상여금이 매년 30%씩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폭등 버블세븐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근데 2007년 4분기가 최고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은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주된 원인, 그래서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잡힌 거는 가격 상승 그 자체가 하나고 두 번째는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대공황. 그래서 부동산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공황이 터지는 거야. 세 번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사이클이 다시 튀어나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는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공통점은 전임 정부의 엄청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클에 걸리고 유동성인데 유동성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유동성은 금리 인하도 유동성이지만 경제 성장률 그 자체가 유동성인 거야. 그래서 지금 진보 쪽 학자들 중에 부동산 유동성이라 그러면 성장률 자체가 유동성이어서 지금 SK 하이닉스들이 있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탄, 반도체 벨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현대자동차, 거기는 아직 실적까지는 아니죠. 현대차는. 아틀라스는 거기는 이제 그래서 반도체 벨트 인구는 무조건 특히 이제 하이닉스 인구는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도 뭐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잡혔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태우 정부는 독재적 방법의 대규모 부실 공급. 이명박 정부는 뭐 설명을 생략할게요. 여러 번 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슈퍼울트라 메칸도 V급의 금리 인상. 그래서 그러면 독재적 대규모 부실 공급과 세계 대공황급의 금융위기와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초토화된 거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합쳐서 세계 경제 GDP 50%를 차지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대공황의 충격이 빠졌던 거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그 물가 상승과 역대급 금리 인상. 여기서 질문이 그거죠. 이 중에서 재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재현 가능한 대안은 없고,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하면 현실과 동떨어져서 무리하게 가격이 인상된 적이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한 박자 있다가 올랐을 뿐이고 한국의 사회과학이 그걸 모르고 여러 가지 언론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의 무지에 관한 문제인 거지. 그리고 특히나 진보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다든가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지. 마치 이 불평등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이명박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고 이명박 정부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잘 되면 불평등이 커지는 거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랑 그래서 실은 지금 진보가 가상의 헛개비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별의별 생쇼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제풀에 계엄을 해가지고 옛날 이재명 대통령 표현하면 제풀에 자기 혼자 자빠졌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진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도 제풀에 자빠지려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4시 22분인데, 얘기를 그냥 할게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많이 봤던 사람도 있을 텐데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여기는 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을 썼어요. 였다. 이 말은 팩트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이거는 이제 제가 2022년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은 다음에 3월 20일에 미리 이제 제가 종부세를 저는 그 전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보고 머니투데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네이밍입니다.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민주당이 이제 좌편향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 그게 정권이 넘어가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제가 이거는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시 이제 진보 쪽에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과 뭐 등등등이 이제 다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특히나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약간 이제 저 혼자 부동산 대첩, 부동산 논쟁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뭐 정치인들 포함해서 부동산 때문에 우리는 대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두터운 합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만나보면 그리고 승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는 부동산 때문이라는 그 표현에 때문이 뭐냐? 그거를 인수분해해야 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열거해보면 가격 상승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덜해서 취득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내로남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격 상승을 잡는 게 국정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가격 상승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종부세 때문에 넘어갔다. 왜 그런지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이 정권의 최우선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에 했던 패턴을 보면 원래 이제 보유세론자들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가 원래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다 올려요. 왜냐면 가격 안정이 목표여서 그래요. 그래서 실은 무슨 제도의 합리화 이런 거 실은 그냥 갖다 붙인 얘기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이 데이터가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2020년 총선 서울 지도고요. 이거는 2020년 대선 서울 지도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데이터를 가지고 색깔을 칠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는 파란색, 국민의힘이 이건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당이 왕창 이겼죠. 여기는 이제 국힘이 왕창 이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한강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미리 표기했으면 좋았는데 한강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강.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만약에 정권을 뺏긴 게 사실이라면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건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받는다. 그냥 가격 상승 자체가 열받는다 그러면 표가 골고루 넘어가야 돼요. 골고루 표가 위반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언제나 주택 주요 구매 연령층,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30대 초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예요. 그러나 다른 데이터를 우리 역대 선거 결과 아는 분은 다 알지만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에요. 2022년 대선도. 그래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덜 오른 쪽이 야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을 5개로 등분해가지고 5등분을 해서 1번 강남 3구, 2번 마용성, 3번 한강벨트, 4번 한강벨트 후방 지역인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 같은데. 그 다음에 5번 서울 가장 변두리에 해당하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금천, 관악, 구로, 금강구. 여기가 노도강이고 여기가 노도강이에요. 여기가 금강구예요. 여기가 금강구. 그런데 노동한 금강구는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이 단단한 데예요. 부동산이 폭등하든 말든. 그러면 가격 상승 때문에 졌다라는 것도 뭐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죠. 뭐 저는 그게 빵프로라는 의미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출 규제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영향을 미쳤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표가 뒤집어진 데는 어디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뭐 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개연성으로의 상관관계는 한강벨트가 뒤집어진 거야. 한강벨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실은 종부세 이퀄 한강벨트 초토화세다. 그리고 미국에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7개 주를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가지고 거기를 먹으면 대선을 이기는 거고, 그런데 2022년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몇 프로로 졌냐면 0.73%로 졌어요. 0.73%면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한강벨트가 2022년 대선에선 스윙 스테이트로 작동했다는 거죠. 펜실베니아가 뭐 그게 한 정말 그 바이든도 간신히 이기고 2016년도 간신히 해서 간신히 이기는 곳이거든요. 이번에는 뭐 압승을 했었지만 트럼프가. 그래서 한국의 대선에서의 스윙 스테이트처럼 작동한 게 한강벨트였고, 종부세가 한강벨트 초토화세, 그리고 이제 야마 촉진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야마를 돌게 만드는 걸 했다. 또 같은 건데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잘 만들었던 데이터인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던 거에 28개 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은 이게 그 득표율이고 이게 가격 변동률이에요. 땅 가격 변동률인데 이 구별 평당 가격 변동률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거는 종부세 폭탄 비율이에요. 다만 누진도가 훨씬 세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마 실제 누진도는. 그래서 이제 종부세 폭탄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많이 뛴 건데 유일하게 이제 강서구,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계시는 강서구만 간신히 이겼고 동대문구까지를 다 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는 싹 다 졌다. 이 두 개의 표가 보여주는 거는 실은 가격이 뭐 많이 뛰는 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으나 뭐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가격이 오르는 건 우리 이제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 이런저런 있는데, 사돈이 땅을 사면 일단 사람은 야마가 돌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코스피로 해도 실은 야마가 도는 건데, 근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바이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바이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 돈을 가져가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그거는 재산을 뺏기는 거야. 그냥 이건 약간 셈이 나는 거고, 이건 약간 시기 질투 셈이 나는 거고, 내 재산을 뺏기는 건 정말 약간 분노가 치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A고 종부세가 B라고 치면 A를 잡는다 치고 B를 했는데 실은 A 때문에 정권이 뺏긴 게 아니라 B 때문에 정권이 뺏긴 거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가격을 잡겠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적정 보유세가 뭔지를 얘기해서 그게 뭐 시세 대비 1%든 0.5%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를 주장하면 뭐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덜 갖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종부세를 세율만 3번 올리고 공시지가를 4번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4번 올려서 실제로는 10번 증세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올렸냐? 대상자는 3배가 늘어났고 총액은 임기 5년 중 4년에 총액이 15배가 증가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공산당을 포함해서 전 세계 단 하나의 정권도 동일한 세금이 15배 올라간다는 저는 단 한 나라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용감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관계자분한테, 제가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분한테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하셨냐 그랬더니 내가 한 거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거다. 그래서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차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걸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속상하실까봐. 그리고 괜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종부세를 2021년 부동산 가격이 2021년 4분기가 최고점이랬잖아요. 21년에 종부세를 계산하는 거랑 22년에 보는 게 다 달라져요. 22년이 종부세 최고점이었는데 전국 대상으로 100만 명, 호수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 서울은 대상자가 50만 명, 41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표가 재밌어요.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 표현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름은 안 쓰고 민주당이 하는데 대한민국 종부세 대상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동주택의 4%에 불과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 24.5%여서 네 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셋 다 팩트예요. 여기는 왜 인구가 대략 퉁쳐가도 2%냐? 응애 깐난아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응애 깐난아기를 다 제거하고 성인만 따져서 우리가 전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서울이 950만 명, 최근 자료로는 930만 명이거든요. 퉁쳐가지고 서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서울 중에서 자가가 50%, 비자가가 50%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50%, 비아파트가 50%. 그리고 그 아파트 중에 4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대충 인구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를 종부세 대상자로 만들고 대선을 이기려고 한 거는 그리고 0.73%밖에 차이가 안 난 거는 엄청 선방한 거다. 저는 이제 제가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이어서 옛날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했었는데 2004년도,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부유세 무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걸 대선 공약으로 얘기해가지고 2004년도 총선에서도 그걸 내세웠는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근데 2004년도 원내 지집한 다음에 민주노동당 의원단 10명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제 청와대 초청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동당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권영길 후보님의 부유세를 저희가 부동산 버전으로 받은 게 종합부동산 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워딩이세요. 그러니까 실은 종부세 자체가 무슨 보유세 이런 게 아니라 부유세적 문제식을 원래 담고 있던 거죠. 한 상위 0.5%에서 뭐 1%, 2%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그러면 거기를 부유세 때리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게 뭐 금액이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강 벨트가 뒤집어진 거여서 실은 한강 벨트 거의 종부세 벨트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아무튼 이거를 누가 주도했는지가 참 이제 그렇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역사, 정치사, 경제사 이런 걸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치사, 경제사를 다 좋아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거진 걸까요? 그거 누가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이 그런 거야. 네. 오케이. 튀었어. 그 세계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건 정치사, 역사, 세계사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세계 가장 중요한 세계 정치사에서 중요한 3대 정치혁명을 꼽으라면 1688년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인데 이 세계 이게 의회주의를 만들어내고 자유주의 정치혁명의 기본인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총세 저항이에요, 총세 저항. 그래서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 근데 의회제의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대통령제이지만 의회가 위에 있어요. 의회는 왜 생겼냐? 의회의 역사적 기원이 명예혁명이에요. 왕이 귀족들한테 세금을 거둘라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고 1차 내전이 청교도혁명이었고 2차 내전이 명예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걔네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1689년도에 권리장전이라는 게 채택하는데 권리장전 핵심 내용이 세금은 의회의 동의를 걷고 그러니까 귀족의 동의를 받고 세금을 걷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강남 3구 동의를 받고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계 정치사가 원래 그런 거다. 세계 정치사가. 그래서 의회의 핵심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조세 징수권에 대한 동의예요. 명예혁명 이후로. 당연히 그럼 반발하는 거죠. 여기는 혁명도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혁명 안 벌어지게 다행인 거예요.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 한국 정치사에도 증세의 정치학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이거는
제도로만 치면 엄청 선진적인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엄청 빨리 했거든요. 근데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78년에 총선공화당이 패배했는데 마침 제2차 석유파동이 벌어지고 제2차 석유파동 때문에 부마항쟁이 벌어졌는데 부마항쟁 시위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폐지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 종부세 폐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산 마산 노동자들이 부가가치세 폐지하라. 그래서 친민당 야마도로서 김영삼을 제명해버리고 이제 부산의 정치 지도자가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석유파동, 부가가치세, 부마항쟁, 김영삼 이런 게 맞물려서 나비 효과와 나비 효과가 돼서 이제 저거가 된 거죠. 빵 해가지고 한 게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종부세 해가지고 물론 옛날에도 그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여차저차 가서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그다가 이제 딱딱 해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부세 때문이다. 뭐 한데 원래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반복하지만 제가 종부세 자체를 완전 전면 반대하거나 보유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걸 특별히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왜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4년 안에 15배를 걷는 세금은 나쁜 세금이다. 아무리 부자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든 무관하게 15배를 걷는 거는 부당한 거다. 실은 10단계 증세한 거다. 요거는 이제 보유세가 마치 높으면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하는데 다 그냥 개뻥이다. 미국이 보유세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나라잖아요. 부동산 버블로.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뭐 보유세가 나온지 취득세가 나온지 토론하고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으나 마치 그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장사하는 거다. 장사.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이 한 40분이니까 이 얘기만 짧게 하면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국세를 재산세로 보유세로 또 걷는 나라는 한국 또는 그냥 210개 국가 중에 한 개 더 있는지 없는지가 그 연구해야 돼요. 그냥으로는 우리가 없어요. 아주 뭐 디테일한 심도 있는 연구라면 한국 말고도 그런 나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없다. 한국만 있다. 보통은 그 재산세는 지방세로 걷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강남에서 걷는 거는 강남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도 강남의회가 하는 거예요. 서초구의회가 하고 송파구의회가 하고. 그리고 그게 기본 재산세 원래 기본이에요. 약간 미국으로 치면 카운티 단위에서 걷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산세를 왜 내냐면 그렇게 낸 돈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거나 소방서를 만들거나 경찰 인력을 늘리거나 학교 인프라를 만들거나 도로를 잘 만들거나 자기네 동네 베네핏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네핏 텍스, 응익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가 결정해요. 자기네 동네 재산세의 규모를 0.5%를 할지 1%를 할지 1.5%를 할 건지. 그리고 재산세는 당연히 그냥 세율이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세. 그리고 합산과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뉴욕주에 하나가 있고 캘리포니아주에 하나 있고 뭐 시카고에 하나 있으면 한 채로 계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하는 거죠. 등등. 그래서 거기는 효능감은 높고 반감은 적게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효능감은 거의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거두면서도 너는 부자의 새끼야 세금 내 하면서 세금 내면서도 요거도 먹는 거죠. 약간 세금 자체에 증오심이 담겨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효능감은 낮고 반감은 높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냥 이 설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세금을 사회 갈등과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미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거를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저는 실은 폐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으면 재산세에 담으면 된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마치 옛날 국가보험법 폐지하려고 그냥 했는데 결국 국가보험법 폐지 안 했지만 우리나라 별로 지장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도 개정 정도만 하면 됐거든요. 그때 왜 개정 안 했냐? 박근혜 대표가 개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랑 각을 치려고 개정은 삭불하고 폐지만이 진보다 하면서 굳이 하다가 난리를 쳐가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야말로 국가보험법 폐지 논쟁 시즌2다 완전히.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를 불리한 정치 지형으로 계속 몰아넣는. 참고로 미국은 재산세가 취득 원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집을 10억 샀으면 내가 20년 있어도 계속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세와 연동해서 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취득세는 얼마인지 알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엉망진창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그냥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야 너 부자잖아. 그냥 그 부자에 대한 적개심 옛날 그 로빈후드적 세계관, 마르크스적 세계관, NLPD적 세계관이 저는 투영되어 있는 세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실은 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논리를 갖다 붙이는 학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 이런 미국과 아무튼 요거는 뭐 그거와 유사한 얘기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영섭 씨부터 간단히 소감 듣고 질문 듣고 한 말씩 해주세요. 공부세만 얘기하면 피가 끓어가지고 아, 예. 참고로 저는 평균 미만의